최근 주식시장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한국 증시는 과연 고점일까요? 또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가 3천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과연 거품일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확률이 조금 더 높을까요?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주식시장 참 지루하고 재미없죠? 아마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급등주, 테마주 매매 따라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지금은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최근 1, 2주 정도 시장이 횡보하고 있고 길게 보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락하고 그냥 횡보 중이죠. 시장 내려갈 땐 내 종목도 같이 내려가긴 했는데 이렇다 할 반등이 없고 옆으로 누워버리니까 손실난 계좌가 복구도 안 되고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증시 거품론이죠. 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부정론자들, 또 닥터둠이라고 하는 시장의 폭락이나 버블 붕괴를 말하는 비관론자들도 있고요. 이들의 주장은 다 비슷합니다. 실물 경제가 엉망인데 그에 비해 지수만 너무 올랐다. 신용잔고 빚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예탁금과 거래대금이 확 줄은 거 보니까 이제 거품이 빠질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들. 지수가 올라갈 상승 동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자주 나오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국내 증시 거품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증시 조정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증시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세계적인 투자자들과 경제 관련 종사자들이 버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매일 관련 기사들이 나옵니다. 제가 3월 들어서 3월 이후의 뉴스만 좀 뽑아봤는데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3월 1일자 기사인데요. 주식과 부동산이 최소 15% 추락할 것 로젠버그의 경고라는 기사고요. 3월 2일자 기사도 있습니다. 짐 로저스 세계 3대 투자자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대북주로 물린 분으로 더 잘 알려진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짐 로저스 주식 거품 징후 보여 이런 기사도 있고요. 바로 다음날 3월 3일 중국 운감이 은행감독위원장이죠. 미국 증시법을 심각하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또 짐 로저스 이야기가 다시 또 있고요. 짐 로저스도 당장 주식과 채권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거품의 신호들이 보인다. 계속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저는 이게 뭔가 조금 과하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주는 것 같다는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시장이 거품이다, 또 곧 폭락이 온다 이런 말에 쉽게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작년처럼 갑작스러운 어떤 악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장이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시장의 분위기만 봐서는 해외 시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내 증시가 고평가다 또는 버블이다, 곧 버블이 터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듣고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제가 우리나라 증시가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보다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겁니다. 거품이다, 고평가다 이런 이야기는 가지고 있는 실체나 실력보다 높은 평가나 높은 취급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거품이라는 것은 테마주들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매년 적자를 내는 회사인데 주가가 막 폭등을 한다. 그러면 그거 거품 버블이 맞죠. 근데 한국 증시가 거품이다, 고평가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볼게요. 먼저 지난 2월 달에 골드만삭스에서 올해 한국 코스피 목표 주가 전망을 기존 3,200에서 3,7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당연히 이 목표 주가를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려 500포인트나 상향 조정한 이유는 들어봐야겠죠. 뭔 생각으로, 뭘 근거로 1년치 목표치를 500포인트나 그렇게 상향했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훨씬 돈을 잘 벌더라는 거예요. 2021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을 54% 정도로 전망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순이익이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것 같다는 거죠. 반도체나 2차 전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 철강, 조선, 화학과 같은 우리가 흔히 굴뚝산업이라고 하는 산업들이 있죠. 이런 곳들도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실제로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봐도 2021년, 2022년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치가 아주 양호합니다.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2018년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2018년 당시 영업이익이 176조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신고가를 달렸는데 지금은 그때를 뛰어넘는 전망치가 나왔다는 것이죠. 주가가 실적 전망치보다 조금 먼저 올라간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 거품이다, 고평가다 라고 평가하기에 뭔가 아쉽죠. 왜냐하면 실제로 실적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거품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좀 뭔가 억지스럽죠. 그리고 2018년과 비교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당시 2018년은 삼성전자가 혼자서 엄청난 실적을 찍어서 하드캐리하던 때예요. 176조 중에 삼성전자 혼자서 거의 60조를 찍었습니다. 3분의 1을 혼자 한 거죠. 근데 이때 하이닉스가 또 20조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8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전체 상장시장 순이익 전망치, 순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반도체가 슈퍼캐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익이 그때보다 조금 적은데도 총 이익은 올라갔어요. 대신증권 리포트나 골드만삭스 보고서처럼 국내외 자료들을 봐도 국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인터넷, 그리고 기존 굴뚝 산업들이 골고루 이익률이 증가됐다라고 말을 해요. 기업들이 힘을 내주고 시장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증권 리포트에는 이런 자료도 있어요.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이 예상되는 15개 업종을 추린 것인데 잘 보시면 거의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전체 다 최고 실적을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도 최고 실적인데 놀라운 것은 내년은 실적이 더 좋다, 더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노력하고 또 힘을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가 거품이라고 한다면 코스피는 그냥 계속 2000대에서 놀라는 건가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아니다, 충분히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국내 증시는 거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1년 들어서 한국 코스피의 PER, 요즘에 멀티플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던데 주가 수익 비율이죠. 이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훨씬 낮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멀티플이 20배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거 10년 평균이 한 10배 정도, 지금은 많이 올라와서 14배에서 15배 정도인데 이것도 세계 주요국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보다 PER이 낮은데도 한국 증시가 고평가다, 거품이다 라고 한다면 솔직히 참 억울한 일 아닌가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 박스피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는 국내 주식은 뭘 해도 안 된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깔려있는 뉘앙스들이죠. 2007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여의도 한 증권가에서 선언을 했어요. 1년 안으로 코스피 3000 그리고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라고 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성공한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사람들은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안타깝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주식시장은 3000 근처도 못 갔죠.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똑같이 여의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코스피 3000 시대를 꼭 열겠다고 공언을 했죠. 그 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탄핵되던 날 주가가 2097이었습니다. 역시 3000에 한참 못 미치고 근처도 못 갔죠. 제가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가 그만큼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공약으로 매번 내걸 정도로 코스피 3000이다 하면서 주가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스권에 갇혀있고 좀 오르는가 싶으면 북한에서 미사일 쏴대고요. 좀 오를만 하면 글로벌 시장이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같이 내려가고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잘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한 이후에
코스피가 3천을 넘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성공한 기업인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노력을 하고 코스피 3천을 공약처럼 강조하던 대통령들도 못 해낸 일들을 세계적 전염병 이후에 그 대망의 3,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거품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죠. 근데 사실 국내 증시는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이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간단하게 한 3-4가지 정도 이유만 꼽아볼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첫 번째죠. 우리는 거의 체감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보편적인 안전불감증은 사실 북한발 리스크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황이잖아요. 저도 서울에 살지만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서울은 그냥 직격 사정거리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별로 겁을 안 내고 살아요.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따지고 보면 이것도 굉장한 안전불감증이죠. 근데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김정일, 김정은 부자를 악의 축, 독재자로 보는 외국인들은 한국이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 국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나라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큰 돈으로 투자를 하겠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라고들 예전부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래도 북한발 리스크가 줄어든 것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린이 분들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북한에서 잊을만 하면 미사일 쏘고 잊을만 하면 핵실험할 때 그때 주가를 한번 보세요. 또 2015년에 목함 지뢰 터졌을 때 2016년 개성공단 폐쇄했을 때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차트 한번 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은 황당하죠. 미사일 한번 쐈다고 막 멀쩡하던 증시가 갑자기 막 급락이 나오고 빅테크 막 상한가에 가고 이러니까 개인들은 참 황당하게 그냥 두드려 맞는 기분입니다. 지금은 대북 리스크 하나 없는 것도 참 다행인 거라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는 한국 시장이 주주 친화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회사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것도 너무 적고 종목이 하락하고 악재가 나오고 주주들이 불안해할 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보통 기업의 경우 순이익의 30%는 성장을 위한 유보금으로 두고 30%는 재투자금으로 그 다음 30%는 주주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원리라고 하는데 한국은 현재 배당 성향이 18%가 안 됩니다. 배당 성향이 아주 낮은 편이죠. 전 세계와 비교를 해봐도 한국의 배당 성향은 거의 경제 주요국들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라는 것이 더 문제인 거죠. 주주들이 회사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점차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증가하는데 이건 주변에서 주식했다가 깡통 찼다는 이야기만 들려오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배당도 안 하고 회사는 뭐 하는지 주주들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 한국에서 장투는 안 된다. 워렌 버핏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공매도에 당하는 개미일 뿐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단타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좀 확대하면 개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매도 제도라든지 애널들의 무한 긍정을 펼치는 잘못된 리포트들, 회사 소개들 이런 것들도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는 한국의 산업이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의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회사들과 다르게 한국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여전히 큰 틀에서 보면 제조업이라는 것이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제조업의 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나 대만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의 기업들이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개인의 판단이지만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저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자동차 분야도 그렇고 5G 통신 장비들, 인터넷이나 다른 굴뚝 산업들도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국내 기업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언제는 경쟁이 없던 시대가 있었나요? 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삼성과 LG, SK 그리고 다른 국내 기업들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저평가 논리는 좀 억지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때 우리 기업들은 뭐 놀고만 있을까요? 더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네 번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를 한국의 자산이 너무 부동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거의 뭐 80%에 가깝고요. 금융 자산이 20% 수준이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쪽으로 부의 쏠림이 아주 심한 편에 속합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부동산의 비중이 그래도 크기는 하지만 한 6대 4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압도적이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가계 부채, 개인의 부채도 대부분 사실 부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고 부동산 선호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커지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과연 거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였죠?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는 것. 두 번째는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저평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국내 시장이 왜 그렇게 저평가 받는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더 간다고 절대 인버스 사지 말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그 생각은 사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솔직히 내년 이후의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내일 당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들의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섰고 2차 전지를 비롯한 다른 산업들도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어요. 시장이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증시 주변 자금도 역대급으로 아주 풍부하고요. 시장의 일시적인 조정은 찾아오겠지만 대세 하락으로 가는 패턴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주변에 우리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삼천도 거품이다.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코스피가 처음 2천을 돌파한 게 2007년입니다. 14년 동안 종합지수가 1000포인트 올랐는데 그걸 가지고 거품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 증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중국이 5천을 넘어가고 일본이 3만을 넘어가는 것은 괜찮고 우리는 3천만 넘어가도 거품이다. 이러면 굉장히 억울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와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아예 다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생각을 근거와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내가 배울 수 있고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다음에 시장에 참여할 때 큰 재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